철학자의 커피하우스. 뉴버리 스트리트 모퉁이에 있는 작은 카페는 항상 다른 차원으로 가는 문처럼 느껴졌다. 나무 빔과 울퉁불퉁한 자갈바다, 구운 커피콩과 오래된 책이 섞인 희미한 냄새는 마치 시간이 여기서 멈추어 한 잔의 라떼를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종종 길을 잃었을 때, 혹은 더 나쁜 상황,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챘다고 생각할 때 이 카페에 왔다. 소크라테스, 니체, 그리고 시몬드 보부아르의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고, 그 아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것은 뭔가 겸손하게 다가오는 느낌을 주었다. 누군가는 데카르트의 유명한 코기토, 에르고 숨을 벽에 새겨놓았는데 장난기 가득한 낙서가 그 밑에 쓴 글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오늘은 생각하기 싫다면요. 보스턴의 이 독특한 작은 구석에서 나는 우연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을 내 마음속에 불러 모았다. 모든 존재론적 위기는 그렇게 순수한 시작을 한다. 그 일이 시작된 날, 나는 이별 후 특히 예민하고 드라마틱한 기분으로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접힌 책을 펼쳤다. 니체는 이런 순간에 항상 내 선택이었다. 그의 우울한 지적 에너지에는 내가 보이는 느낌이 있었다. 마치 그가 내 어깨 너머로 다가와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다. 신은 죽었다. 하지만 친구여, 너는 여전히 자신의 의미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위안을 느끼기 전에 친절하고 주름진 얼굴을 가진 한 노인이 내 테이블에 앉았다. 아, 니체군. 그가 책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침 커피에 좀 무겁지 않나? 나는 눈을 깜빡이며 놀랐다. 그는 카페의 일반적인 학생들이나 프리랜서들 사이에서 보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는 로브를 입고 진짜 하나님처럼 샌들을 신었으며 밖은 추운 날씨였다. 그의 수염은 철학적인 눈사태처럼 가슴까지 내려갔다. 당신은 누구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크라테스. 그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대화가 필요해 보이더군. 그리고 아마 니체는 좀 덜 필요할 거다. 그렇군요. 나는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그리고 아마 플라톤은 우리에게 리필을 가져다 주겠죠. 그 노인은 웃었다. 깊고 배꼽에서 나오는 웃음이 방을 가득 채웠다. 플라톤은 바쁘다. 그는 수염을 쓸어내며 말했다. 하지만 언젠가 여기서 그를 만나고 싶다. 그럼 친구여, 무엇이 문제냐? 죽은 자들의 합창단. 내가 대답하기 전에 문이 삐걱이며 열리더니 날카롭게 차려입은 남자가 눈빛으로 방을 스캔하며 들어왔다. 그는 마치 그곳을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방을 둘러보았다. 늦었군. 소크라테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절대 늦지 않는다. 낯선 남자는 바로잡았다. 시간은 나를 위해 휘어진다. 니체,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그 남자는 보이지 않는 모자를 내게 살짝 쓴 듯한 제스처를 했다. 항상 대기 중이었소.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 그래서 파티에 합류했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내가 눈을 비비기도 전에 문이 또다시 열리고 작은 체구의 여인이 짧은 머리를 하고 담배를 입에 물고 들어왔다. 그녀는 트렌치 코트를 입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카페의 안개를 뚫고 지나갔다. 시몬드 보부아르. 훌륭하군. 나는 중얼거렸다. 다음은 에피쿠로스가 간식이라도 가져오는 건가? 어리석은 소리 마라. 소크라테스가 아이디어를 손짓으로 쫓아내며 말했다. 에피쿠로스는 간식 따위는 먹지 않는다. 그는 만찬을 즐긴다. 하지만 시몬, 반가운 일이군. 시몬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담배를 빤히 내뿜으며 말했다. 그럼 이번 위기는 무엇인가? 또 이별, 목적 찾기, 아니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반복적인 질문에 같았나? 삶의 의미. 그리고 그렇게 철학자들이 토론을 시작했다. 니체는 내 걱정을 사소하다고 일축했다. 삶에는 본래의 의미가 없다. 그가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진정한 도전은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의 예술가가 되어라. 혼돈에서 의미를 창조하라. 하지만 그런 접근이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나요? 그냥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알고 싶은 사람에게 말이죠. 나는 반박했다. 시몬은 또 다른 담배를 피우며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니체는 항상 인간은 고립된 존재라고 읽는다. 우리는 의미를 고립 속에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아이디어들과 세상과 연결되어서 창조한다. 심지어 사르트르도 그 점만큼은 맞았다. 그가 고통에 대해 떠들었던 것과는 상관없이 소크라테스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성찰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러나 아마도 진정으로 성찰된 삶은 질문이 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일 것이다. 당신이야 말로 쉽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투덜거렸다. 당신은 인스타그램이나 분기별 평가 따위는 없었으니까요. 그 테이블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부조리에 대한 초대.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이 오래된 철학자들이 어떻게든 살아서 이 카페의 아늑한 혼돈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에스프레소 머신의 시시 소리와 낯선 사람들의 대화와 섞여 있었다. 그들은 그날 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웃게 하고 생각하게 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차가운 오후에 밖으로 걸어나가며 나는 삶의 의미가 사실 고정된 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마도 그것은 이 카페처럼 시간과 아이디어가 충돌하는 곳, 매번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곳, 그리고 유일한 확실성은 커피인 곳이 아닐까 싶었다. 삶의 의미. 나는 니체의 책을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다. 그것은 대화다. 계속되는 대화. 그리고 다행히도 나는 훌륭한 동료들을 만났다. 와인과 프렌치 프라이의 지혜. 일주일이 지나서야 나는 카페에 다시 가기로 결심했다. 철학적 기습을 두려워한 것은 아니었다. 니체가 내 삶의 선택에 대해 카푸치노를 마시며 비판하는 것은 깊은 인상을 남기긴 했지만 그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두려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생은 그 무한한 부조리 속에서 우리가 불편한 상태로 밀어넣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내 경우 그 밀어넣는 힘은 밤늦게 트러플 프라이에 대한 갈망이었다. 나는 다시 뉴버리 스트리트로 가서 카페 문을 열었다. 다행히도, 그리고 약간 실망스럽게도 오래된 철학자들은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대화의 허밍과 오래된 램프의 부드러운 빛만이 있을 뿐이었다. 나는 프라이와 와인 한 잔을 주문하며 만약 내가 존재의 신비를 해결할 수 없다면 적어도 탄수화물과 카버네를 함께 즐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위대한 사상가들의 기환. 나는 놀랄 만큼 많은 아이올리 소스를 튀긴 감자튀김에 찍어 먹기 시작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나의 요리의 공상에 방해를 했다. 감자튀김과 와인? 기묘한 조합이군. 에피쿠로스는 이걸 좋아할 거야. 나는 얼굴을 들어 그녀를 보았다. 시몬드 보부아르가 내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약간의 미소를 띤 채 말했다. 또 너냐? 나는 깜짝 놀랐지만 비밀스럽게 기뻐하며 말했다. 내가 감자튀김을 먹고 있으면 넌 나에게 감자튀김이 존재의 진정성을 방해하는 중산층의 유희라고 말하려고 여기 온 거지? 시몬은 웃으며 카페에 금연 표시를 무시한 채 담배를 피웠다. 그 반대야. 나는 그것들이 삶을 잘 나타내는 좋은 은유라고 생각해. 어떻게? 단순한 즐거움은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즐길 때 절망에 대한 저항의 행위가 돼. 그녀가 감자튀김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는 존재의 부조리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작은 것들을 즐길 수는 있어.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니체가 나타났다. 가죽 재킷을 입고 마치 폭풍구름처럼 자리를 차지했다. 의식 없는 쾌락주의자들, 그가 내 감자튀김을 경멸적으로 바라보며 선언했다. 먹어야 한다면 전사처럼 먹어야지. 싸움을 위한 연료지. 약한 자들을 위한 탐닉은 아니야. 우리는 정확히 무엇과 싸우는 건데
시몬이 한쪽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다. 모든 것과 싸운다. 니체가 팔을 크게 펼치며 대답했다. 평범함. 편안함과 자만에 의해 서서히 침식되는 우리의 의지. 삶은 전투야. 소크라테스가 커피를 주문하다. 모든 전투가 칼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야. 프리드리히 친근한 목소리가 들렸다. 소크라테스가 커피 한 잔과 머핀을 들고 돌아왔다. 이거 먹어봤어? 그가 앉으며 최근에 빵을 발견한 듯한 열정을 보였다. 즐거워. 분명히 이런 작은 기쁨이야말로 철학적 삶의 일부일 거야. 정확해. 시몬이 머핀을 가리키며 위기양양하게 말했다. 니체는 고대의 약점이라며 신음했지만 테이블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여러분은 그냥 카페에서 이렇게 앉아. 저 같은 길 잃은 영혼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하지만 내 질문들이 우리를 불러낸 거야. 내가 인지했든 하지 않았든. 질문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눈을 반짝였다. 너는 의미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다닌다. 그런데도 책 일상, 심지어 와인과 감자튀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그런데 말해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욕망의 딜레마. 나는 한 모금 마시다 멈췄다. 모르겠어, 내가 고백했다. 행복, 목적,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 니체는 비웃으며 말했다. 행복은 일시적인 방해물, 당근처럼 달콤한 유혹이야. 내가 찾고 있는 것은 권력 의지야. 자신의 힘을 주장하고 극복하는 것. 시몬은 고개를 저었다. 모든 사람이 지배를 원하지는 않아. 프리드리히. 많은 사람들은 연결을 추구해. 사랑하고 사랑받고 관계와 공동의 목적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소크라테스는 손가락을 들며 말했다. 아마도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왜 그것을 원하는지 이해하는 것일 거야. 자신을 아는 것이 명확성으로 가는 첫걸음이야. 그리고 내가 모르겠다면 나는 익숙한 좌절감을 느끼며 물었다. 시몬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럼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해봐. 무엇이 너를 기쁘게 해? 무엇이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 이건 답은 아니지만 그게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줄 거야. 감자튀김과 자유. 나는 감자튀김을 내려다보며 갑자기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것들은 방종하고 지저분하며 더덥다. 그것들이 삶의 질문에 대한 거대한 답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의 작은 위로였다. 내가 천천히 말했다. 그냥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다면 올바른 선택이란 무엇일까? 결과일까? 의도일까? 아니면 그 자체의 행동일까? 더 많은 질문이네. 나는 중얼거렸지만 미소가 지어졌다. 항상 그렇지.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시몬은 의자에 기대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만약 내가 누군가가 삶의 의미를 건네주기를 기다린다면 그건 평생 기다려야 할 거야. 중요한 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야. 전사처럼 살아야겠네. 니체가 덧붙였다. 아니면 연인처럼 살아야지. 시몬이 반박했다. 혹은 호기심 가득한 영혼처럼. 소크라테스가 마무리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내 예상치 못한 길잡이들이 주는 답이 없는 이유를 깨달았다. 그저 더 많은 질문, 더 많은 감자튀김, 더 많은 대화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와인 한 모금을 더 마시며 생각했다. 어쩌면 그게 충분한 것일지도 몰라. 완벽에 대한 문제. 카페의 철학자들과 마지막으로 만난 후 며칠이 지나자 나는 공원을 거닐다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들로 마음이 복잡해졌다. 나는 휴식을 취하고 있어야 했는데, 어떤 기사를 읽고 마음 챙김 산책을 하기로 했었는데 내 생각들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올바른 삶은 무엇일까? 나는 큰 목적을 찾아야 할까? 아니면 시몬의 감자튀김과 소크라테스의 머핀처럼 작은 즐거움들을 즐기며 그냥 흘러가야 할까? 그리고 왜 니체의 내 삶의 예술가가 되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걸까? 나는 오래된 오크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다. 명확함을 바랬지만 대신 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선율적인 억양에 약간의 재미가 섞인 듯했다. 또 완벽을 추구하고 있나? 나는 눈을 떴고 벤치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남자를 보았다. 그는 완벽하게 차려입었고 그의 어두운 눈은 장난기 가득했다. 그의 표정은 숨겨진 웃음을 감추고 있었다. 너는 키르케고르겠지. 내가 그를 알아보며 말했다. 매우 통찰력 있군. 그가 가상의 모자를 눌렀으며 말했다. 그리고 너 친구여. 분명히 무한한 가능성의 무게에 압도되고 있구나. 무한한 선택, 한정된 시간. 키르케고르는 내 옆에 앉으며 여유롭게 다리를 꼬았다. 너는 마비된 상태야. 그렇지, 그가 말했다. 무한과 유한 사이에서 어리둥절해하며 춤을 추고 있어. 완벽한 삶을 꿈꾸지만 선택의 수가 많아서 혼란스럽지.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지? 너는 인간이니까. 그가 단순하게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 평생, 아니 사후에도 고민했으니까. 너는 모든 선택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 내가 해야 할 삶을 놓칠까 봐 걱정하지. 그게 사실이잖아. 내가 물었다. 만약 내가 잘못된 직업을 선택하거나 잘못된 도시나 파트너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지? 내 인생을 낭비하는 거 아니야. 키르케고르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 슬픔이 떠올랐다. 완벽을 추구하는 건 함정이야. 친구야. 삶은 풀어야 할 수학적 공식이 아니라 믿음의 도약이야. 진정으로 살아가려면 실패의 위험을 받아들여야 해. 신뢰의 도약. 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거죠? 내가 회의적인 태도로 물었다. 신을 믿어야 하나요? 우주를 믿어야 하나요? 자신을 믿어야 하나요? 키르케고르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신뢰는 확신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거야. 도약하는 행동이 내 진리에 가까워지게 해줄 거라고 믿어봐. 설사 그 과정에서 넘어지더라도. 그건 정말 무서운 얘기네요. 당연히 무서울 거야. 그가 웃으면서 말했다. 하지만 공포도 스릴의 일부 아닐까? 도약 직전의 고통, 불안. 하지만 한번 뛰어보면 자유를 찾을 거야. 나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니까 나는 결정을 내리고 최선의 결과를 바라는 거죠. 그건 아니야. 그가 대답했다. 결정을 내리되 확신을 가지고 내리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비록 그것이 어지럽거나 불완전하더라도 여전히 내 것이 될 거야. 철학자들의 놀이터. 내가 답하려던 찰나 니체와 시몬의 퍼미려한 목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방해했다. 그들은 인근 길을 따라 걸어오며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아, 모두 다 왔군. 키르케고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마치면 너희 둘은 의미를 위해 싸워야 할지 아니면 연결을 통해 찾아야 할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는 거지? 전혀 아니야. 시몬이 눈을 굴리며 대답했다. 우리는 사회적 제약 속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 중이야.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프리드리히는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해. 그렇다니까. 니체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사회는 우리를 평범함으로 묶어놓아. 위대함을 이루려면 초월하고 파괴하고 더 커져야 해. 시몬은 한숨을 쉬며 담배를 피웠다. 모두가 고독한 우버먼스치가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야. 프리드리히. 우리 중 일부는 공동의 목적에서 의미를 찾고 사랑과 우정, 연대에서 성취감을 느껴. 그렇지만 키르케고르가 부드럽게 끼어들며 말했다. 너희 둘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어.
진정한 자유는 사회에서 벗어나는 것 또는 그 사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개인의 내적 투쟁이야. 불확실성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릴 용기. 불완전함의 힘. 새 철학자가 내게 기대의 눈빛을 보냈다. 그래서 시몬이 물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내가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을 찾았다. 너희 모두가 다 맞다고 생각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니체는 두려움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하고, 시몬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키르케고르는 불완전함과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해. 시몬은 미소를 지었다. 잘 배우고 있네. 인생은 하나의 철학이 아니야. 내가 계속해서 말했다. 어쩌면 그것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어우러진 조각보 같을 거야. 여기서 니체가 있고, 저기 시몬이 있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어. 키르케고르는 눈썹을 올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것이 너를 더 명확한 곳으로 이끌어 주었나?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괜찮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인생은 명확함에 관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것일지도요. 니체는 내 등을 두드리며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이제야 제대로 말하네. 시몬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바로 시작이야. 키르케고르는 그냥 미소 지으며 자랑스러움과 신비로움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새로운 방향. 새 철학자가 떠나며 그들의 대화가 멀어지는 동안 나는 한층 가벼운 마음을 느꼈다. 그들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고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그 불완전함, 예측 불가능성, 그 혼란 속에 있다는 것.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나는 그저 걸어가기 시작했다. 앞으로 나아가는 그 행동 자체가 충분하다고 믿으며,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바로 키르케고르가 말한 신뢰의 도약이었을지도 모른다. 에피쿠로스와 충분함의 미학. 몇 일 후 나는 카페에 다시 갔다. 철학자들이 아니라 익숙함의 위로를 찾기 위해서였다. 내가 카페에 들어서자 커피와 갓 구운 페이스트리의 향기가 나를 감싸며 따뜻한 담요처럼 다가왔다. 아침 중반, 햇살이 큰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책장들을 비추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날은 철학자들 중 한 명만 있었다. 그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작은 과일과 치즈 접시를 먹으며 보리차 같은 차를 홀짝이고 있었다. 그가 입고 있는 간단한 튜닉은 니체의 가죽 재킷이나 키르케고르의 맞춤 양복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다. 너는 에피쿠로스겠지? 내가 그에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차분하고 친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렇다. 너는 질문을 추구하는 이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가 추측하건대 당신의 철학은 쾌락이죠? 쾌락주의 같은 거요. 에피쿠로스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 그 오래된 오해군. 쾌락주의.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야. 진정한 쾌락은 과잉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단순함에서 찾는 거야. 더 많이가 아니라 충분함에서 말이지. 충분함 정의하기. 충분함. 내가 의자에 기대며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충분한 돈, 충분한 성공, 충분한 사랑. 에피쿠로스는 포도를 입에 넣으며 생각에 잠겨 한동안 씹다가 대답했다. 충분함이란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야. 그것은 욕망과 만족 사이의 균형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쫓지만 그것이 빈자리를 채워주는 건 아니야. 그 빈자리는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식에 있거든.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건가요? 내가 회의적으로 물었다. 만약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면요?
그렇다면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너는 너의 욕망을 점검해야 해. 그것이 자연스러운 욕망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주입된 욕망인가? 너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들이 그저 필요해서 원하는 건가? 아니면 사회가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건가? 세 가지 욕망. 에피쿠로스는 가방에서 작은 공책을 꺼내더니 페이지에 삼각형을 그렸다. 욕망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 그가 삼각형의 각변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망. 예를 들어 음식, 거처, 동료와 같은 것들. 자연적이지만 불필요한 욕망. 사치스러운 음식이나 지나치게 편안한 것들. 마지막으로 비자연적이고 불필요한 욕망 허영. 탐욕. 지위에서 비롯된 욕망들. 나는 그 삼각형을 응시하며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저는 대부분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를 쫓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에피쿠로스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런데 말해보게. 그 욕망들을 충족시키면 지속적인 행복을 느끼는가? 나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새로 무엇인가를 사고 이정표를 달성하거나 인정을 받을 때의 즐거움은 항상 금방 사라졌다. 만족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다. 아니요, 내가 고백했다. 마치 나는 항상 다음 것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에피쿠로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함정이지. 중요한 것은 너를 진정으로 유지해주는 것에 집중하는 거야. 우정, 의미 있는 일, 자연과의 연결,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는 쾌락이야. 회의적 인물의 등장. 카페의 문이 열리며 한 인물이 도전적인 태도로 들어왔다. 그는 너덜너덜한 망토를 입고 지팡이를 들고 있었으며 전형적인 무질서한 모습이었다. 그는 우리의 테이블로 곧장 걸어갔고 그의 존재감은 마치 바람이 방 안을 휘몰아치는 듯했다. 에피쿠로스, 여전히 너의 부드러운 쾌락을 설교하는 거냐? 그가 말했다. 디오게네스. 에피쿠로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나타날 줄 알았다. 이 사람은 누구야? 내가 물었다. 나는 디오게네스다. 그 남자가 선언했다. 회의주의자. 그리고 너는 그가 내게 지팡이를 겨누며 말했다. 편안함과 관습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알았어. 무례하군. 내가 당황하며 말했다. 너는 뭐가 문제야? 내 문제라. 디오게네스가 바닥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말했다. 나는 자연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다. 단순함, 자유, 자급자족. 에피쿠로스는 충분함을 이야기하지만 나는 모든 걸 벗어버리라고 말한다. 사회의 허튼 소리를 완전히 거부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그거 좀 극단적이지 않아요? 내가 물었다. 극단적. 디오게네스가 웃으며 말했다. 야생적인 소리로. 극단적인 건 이해도 못하는 욕망에 휘둘리며 살거나 자유가 무엇인지 잊고 승인과 소유물만 쫓는 거다. 중도. 에피쿠로스는 한숨을 쉬며 이런 종류의 방해에 익숙한 듯 말했다. 자유와 단순함은 고귀한 이상이지만 디오게네스, 너의 모든 쾌락에 대한 경멸은 세상이 과잉에 집착하는 것만큼이나 결함이 있다. 균형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디오게네스가 반박했다. 균형은 종종 타협의 변명일 뿐이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나는 두 철학자 사이를 오가며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러면 어느 쪽이죠? 나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하나요?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처럼 배럴 속에서 살아야 하나요? 디오게네스. 에피쿠로스가 미소를 지었다. 너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균형과 단순함은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지만 그 균형이 무엇인지 너만이 알 수 있다. 디오게네스가 비웃었다. 아니면 그냥 과도하게 생각하지 말고 살아. 규칙을 버리고 자유롭게 살아. 실험. 두 철학자가 계속 논쟁을 벌이는 동안
나는 내 삶에 대해 생각했다. 내가 쫓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 단순함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디오게네스가 맞았던 걸까? 내가 너무 사회의 기대에 신경을 쓴 게 문제였던 걸까? 나는 카페를 떠나면서 계획을 세웠다. 충분함을 실험해보겠다. 다음 일주일 동안 나는 불필요한 방해 요소들을 없애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해보겠다. 작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좋은 식사를 즐기고, 전화기를 꺼두는 것부터. 내가 무엇을 발견할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호기심을 느꼈다. 그리고 아마도 에피쿠로스가 말했듯이 호기심이 만족으로 가는 첫걸음일지도 모른다. 단순함의 실험. 나는 다음날 아침 에피쿠로스의 충고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충분함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구해보려 했다. 그 아이디어는 간단해 보였다. 인생의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쾌락에 집중하고 소음은 제거하며 그 과정에서 평화를 찾는 것. 하지만 주방에 서서 어지럽혀진 조리대와 지나치게 복잡한 커피 머신을 바라보니 이게 생각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았다. 나는 정말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걸까? 아마 아닐 것이다. 하지만 줄이는 것과 지나치게 줄이는 것 사이의 경계는 어디일까? 디오게네스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급진적인 단순함을 받아들여야 할까? 나는 작게 시작하기로 했다. 커피의 딜레마. 아침 식사로 나는 평소에 덕을 사케러멜 라떼와 오트밀크 대신 평범한 블랙 커피를 내렸다. 장식도 거푸마트도 없이 그냥 커피였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첫 모금은 쓴맛이었고 거에 거칠게 느껴졌지만 그 안에서 뭔가 접지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거기 앉아 손에 커피잔의 따뜻함을 느끼며 얼굴에 아침 햇살을 맞으면서 이런 순간들을 그동안 얼마나 간과했는지 깨달았다. 그건 불꽃놀이도 아니었고 대단한 깨달음도 아니었다. 그냥 충분했다. 어질러진 것 정리하기. 단순한 커피에서 영감을 받아. 나는 내 아파트를 정리하기로 했다. 수년간 쌓인 물건들, 입지 않은 옷들, 사용하지 않는 기기들, 읽지 않은 책들, 이 숨이 막힐 정도로 많았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머릿속에서 퍼미려한 목소리가 들렸다. 모두 벗어버려. 디오게네스의 속삭임이 들렸다. 진정한 자유는 너 자신만으로 충분하다.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에피쿠로스가 반박했다. 너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는 것만 남겨라. 나머지는 버려. 그들의 충고를 따르는 건 마치 외줄타기를 걷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맞지 않는 옷들을 기부하고 커피 테이블에 쌓인 잡지를 재활용하며 몇 달간 사용하지 않은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뺐다. 마지막까지 다 끝내고 나니 내 아파트는 가벼워졌고 나도 가벼워졌다. 우정과 충족감. 그날 저녁 나는 몇 명의 친구들을 초대하여 간단한 저녁을 만들었다. 화려한 메뉴나 프레젠테이션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다. 대신 나는 마리나라 소스를 곁들인 스파게티를 만들고 근처 빵집에서 신선한 빵 한 덩어리를 사왔다. 우리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웃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고 나는 에피쿠로스의 욕망 삼각형을 떠올렸다. 나는 우정이 바로 그런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쾌락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음식이 고급이 아니거나 내 아파트가 완벽하게 꾸며져 있지 않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연결, 내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함이었다. 순간의 교훈. 두 철학자들이 논쟁하는 동안 나는 친구들과의 저녁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날 저녁은 완벽하지 않았다. 스파게티 소스는 조금 태웠고 내 그릇들은 우아함을 전혀 느끼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아마 니체가 맞았을 것이다.
인생은 혼돈이었지만 에피쿠로스가 그것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중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비우는 것으로 나는 진정한 의미 있는 것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두 분 모두 맞아요. 내가 논쟁을 중단하며 말했다. 단순함은 제게 명확함을 주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그 명확함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해야 해요. 혼돈을 받아들이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에피쿠로스는 미소 지으며 눈을 반짝였다. 훌륭한 결론이군요. 니체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논쟁하지는 않았다. 그럴싸한 시작이군요. 그가 마지못해 말했다. 두 철학자가 떠난 후 나는 새로 정리된 책상에 앉아 펜을 집어들었다. 페이지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빈 페이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처음으로 나는 그 빈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음 장에서는 니체가 말하는 혼돈을 탐구할까? 또 다른 철학자를 소개할까? 아니면 단순함과 야망 사이의 균형을 더 깊이 탐구할까?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혼돈과 창조. 빈 일기장이 나를 1분 동안 응시한 후 나는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니체의 말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다. 인생은 혼돈이다. 그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런데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내 세계를 뒤집어 놓으라는 건가? 계획 없이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라는 말인가? 그건 신나면서도 두려운 일처럼 들렸다. 나는 도움이 필요했다. 혼돈을 추구하며. 그 오후, 나는 다시 카페로 갔다. 니체가 여전히 그곳에 있을까 해서 그의 말을 더 듣고 싶었다. 대신 나는 시몬드 보부아르를 만났다. 그녀는 작은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두 번째 성을 읽고 있었다. 당신, 걱정스러워 보이네요. 그녀가 내게 말했다. 걱정이 좀 심하죠. 나는 앉으면서 답했다. 지금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헤매고 있어요. 에피쿠로스는 균형과 단순함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니체는 혼돈 속으로 뛰어들라고 해요. 어느 것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시몬은 책을 덮고 미소 지었다. 어쩌면 둘 다 맞고 둘 다 틀릴 수 있어요. 좋아요. 나는 투덜거리며 말했다. 또 하나의 수수께끼군요.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도전이죠. 답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말해보세요. 혼돈에 대해 정확히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나요? 두려움의 이름을 지어라. 글쎄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통제력을 잃는 게 두려워요. 실수를 할까 봐 걱정이에요. 잘못된 것을 쫓다가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돼요. 시몬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통제는 환상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죠. 아무리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도 말이에요. 하지만 혼돈을 피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은 오히려 숨겨질 뿐이에요. 문제는 실수를 하느냐가 아니라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죠. 나는 그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럼 그냥 뛰어들라는 말인가요? 무슨 일이든. 그렇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자유는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확실함 속에서도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혼돈은 창조적인 힘이 될 수 있어요. 그 힘을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면요. 행동을 촉구하며. 내가 답을 하기도 전에 니체가 카페에 들어섰다.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그는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 테이블로 곧장 다가왔다. 아, 실존주의자들이 또 모였군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혼돈이에요. 시몬이 말했다. 우리 친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두려워하죠. 니체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강렬한 눈빛을 보냈다. 두려워. 혼돈을. 내 친구. 혼돈은 당신의 가장 큰 동맹이에요. 그것은 창조의 원초적인 재료죠. 없으면 성장도 혁신도,
살 가치가 있는 삶도 없어요. 그럼 내가 실패하면 어쩌죠?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니체는 날카로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실패할 거예요. 여러 번. 하지만 실패는 용광로와 같아요. 약한 것은 태워버리고 강한 것만 남기죠.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당신은 말하기 쉬운 거죠. 나는 중얼거렸다. 이미 죽었으니까 결과를 감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몬은 웃음을 참지 못했고 심지어 니체도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니체가 말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진 것과 다른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행동할 힘이죠. 그럼 당신은 그것으로 무엇을 할 건가요? 위험한 생각. 그들이 나를 바라보며 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완전히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다. 새롭고 대담한 무언가가. 저는 내가 말을 시작하다가 멈췄다. 계속 말해봐요. 시몬이 격려했다. 저는 그동안 너무 안전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나는 고백했다. 위험을 피하고 혼돈을 피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무언가에 도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무엇이든. 훌륭해요. 니체가 손을 치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군요. 무엇을 할 건가요? 새로운 직업, 대모험, 규범에 대한 반항. 아직은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걸 찾아보고 싶어요. 시몬은 에스프레소 잔을 들며 건배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에 건배. 니체는 가상의 유리잔을 들었다. 혼돈의 건배. 첫 번째 단계.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며 그들이 한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혼돈은 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그러나 시작은 행동 없이는 의미가 없다. 내 아파트에 도착해 일기를 열고 질문을 적어 내려갔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은 바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 답은 분명 내 안에 있었다.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금은 모든 답을 알 필요는 없었다. 단지 한 걸음이 필요했다. 선택의 용기. 일기에 쓴 질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가 내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노래처럼 맴돌았다. 나는 그것을 사무실로, 마트로, 심지어 체육관으로 가지고 갔다. 그곳에서 나는 시몬과 니체의 조언을 되새기며 트레드밀에서 반쯤은 힘없이 조깅을 했다. 주말이 다가왔을 때 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극적인, 세계를 바꾸는 행동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아직은 무언가, 무엇이든. 왜냐하면 나는 명확함을 원했지만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길은 생각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무언가를 해야 했다. 소크라테스와의 산책. 토요일 아침. 나는 공원을 거닐며 머리를 식히기로 결심했다. 작은 다리를 건너며 연못을 내려다보니 느리고 신중한 발걸음 소리가 내 뒤에서 들려왔다. 내 질문하는 친구군. 소크라테스가 내 옆에 서며 말했다. 아직도 답을 찾고 있나?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대답했다. 니체와 시몬의 조언을 생각해봤어요. 혼돈, 자유, 목적에 대해 변화를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색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변화는 모든 좋은 것들이 그러하듯 질문에서 시작되네. 하지만 아마도 당신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무슨 뜻인가요? 당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묻고 있군. 그가 말했다. 훌륭한 질문이긴 해. 그러나 나는 더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길 권한다. 이 순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욕망에 대한 문제.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건 함정 같네요. 만약 내 대답이 세차나 근사한 휴가 같은 얕은 욕망이라면 소크라테스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얕은 욕망인가? 그것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면 말이네. 기억하라. 성찰된 삶은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왜 그런 것을 원하는가? 그것은 당신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순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솔직히 말하면 그냥 멈춰있는 기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다. 비록 그게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나는 추진력을 원해요. 내가 마침내 말했다. 내 시간이 낭비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원해요.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다. 고귀한 욕망이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실현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나는 고백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본다든지 수업을 듣거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처럼요. 훌륭해, 그가 말했다. 행동은 침체에 대한 해독제다. 하지만 기억하라. 내 친구여, 행동의 가치는 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의도에 있다. 대담하게 선택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라. 미지의 세계로의 도약. 그날 오후, 나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응시했다. 만약 추진력을 원한다면 나는 방향을 선택해야 했다. 어떤 방향이든. 나는 그동안 시도해보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시작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떠올렸다. 단편 소설 쓰기, 미술 수업 듣기, 스파게티 이상의 음식을 요리해보기, 검색 엔진을 열고 내 근처에 창작 글쓰기 워크숍을 쳤다. 옵션들을 스크롤하면서 내 속은 긴장과 설렘으로 뒤엉켰다. 내가 너무 형편없으면 어떡하지? 클래스의 모든 사람이 나보다 잘하면? 그때 니체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당신은 실패할 것이다. 여러 번. 그러나 실패는 용광로다. 약한 것은 태워버리고 강한 것만 남긴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다음 월요일에 시작하는 6주짜리 워크숍에 등록했다. 에피쿠로스와의 성찰. 그날 저녁, 나는 카페에 돌아가 에피쿠로스를 만나기를 바랐다. 그곳에 그가 있었다. 창가에 앉아 늘 하던 과일과 치즈가 담긴 접시 옆에. 저는 용감한 일을 했어요. 내가 그에게 말했다.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그는 눈썹을 올렸다. 용감하다니? 더 자세히 말해봐. 저는 글쓰기 워크숍에 등록했어요. 내가 말했다. 이런 건 처음이라 너무 두려워요.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겁나죠. 하지만 이제는 계속 생각만 하는 것보다 그냥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에피쿠로스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현명한 선택이네. 부끄러움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그것 자체보다 더 큰 법이지. 그리고 그거 알아. 결과와 상관없이 창조의 행위 자체에서 기쁨을 찾을 수도 있어. 그게 희망이죠. 내가 말했다. 하지만 솔직히 여전히 두려워요.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네. 내 친구여. 그러나 기억하라. 용기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결단하는 것이다. 시작의 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한층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몇 주 만에 나는 단지 변화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있었다. 워크숍이 실패할 수도 있다. 내가 훌륭한 작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움직이고 배우고 시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게 충분했다. 아파트 문을 열면서 나는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떠올렸다. 이 순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은 간단했다. 시작하는 것이다. 워크숍과 의심의 속삭임. 글쓰기 워크숍은 비 오는 월요일 저녁에 시작되었다. 하늘이 회색으로 물들고 공기에는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묻어났다. 나는 10분 일찍 도착해 노트북과 펜을 방패처럼 쥐고 있었다. 교실은 작지만 아늑했고
책장에는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다. 몇 명의 사람들이 긴장한 듯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노트북을 넘기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초보자였다. 다듬어지지 않은 소설가들이 아니라 정의되지 않은 무언가를 쫓는 낯선 사람들이었다. 나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앞에 놓인 빈 페이지를 응시했다. 강사는 미소를 지으며 친절한 손끝을 지닌 중년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에밀리라고 소개했다. 글쓰기는 그녀가 시작했다. 용기의 행위입니다. 페이지 위에 적는 모든 단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죠. 실패의 위험, 취약함의 위험, 진정으로 드러나는 위험. 그러나 그것은 또한 창조의 행위이고 그것만큼 인간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내 안에 무언가를 자극했지만 동시에 익숙한 목소리를 떠올리게 했다. 위험에서 당신은 힘을 찾는다. 니체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첫 번째 과제. 에밀리는 우리에게 간단한 주제를 주었다. 당신을 변화시킨 순간에 대해 써보세요. 그녀는 우리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글이 흐르도록 하라고 했다. 나는 페이지를 응시하며 펜을 들고 있었다. 수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지만 그중 어느 것도 너무 크거나 복잡하거나 개인적인 것처럼 느껴졌다. 만약 그게 충분히 좋지 않다면, 내가 충분히 좋지 않다면, 그때 시몬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 들렸다. 자유는 불확실성 앞에서도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명료한 순간. 처음에는 글이 천천히 나왔고 그 다음에는 점점 빨라졌다. 나는 외국 도시에서 길을 잃었던 순간에 대해 썼다. 몇 시간 동안 헤매다 결국 한 노인이 차와 방향을 안내해 주었던 작은 카페를 발견한 이야기였다. 그것은 대단한 인생을 바꾼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 사건은 나에게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간단한 친절이 어떻게 공포를 감사로 바꾸었는지, 그리고 길을 잃은 것이 어떻게 지나고 보니 이상하게 자유로웠는지. 에밀리가 누군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냐고 물었을 때 내 손은 책상 위에서 망설였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싸우고 있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에피쿠로스의 목소리가 내게 속삭였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결단하는 것이다. 나는 손을 들었다. 이야기 나누기. 큰 소리로 읽는 것은 마치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고 서 있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내가 말을 할수록 긴장이 풀렸다. 내가 끝내자 방은 잠시 침묵에 잠겼고 그 뒤 조용한 박수가 울려 퍼졌다. 아름다웠어요. 에밀리가 말했다. 작고 보편적인 진리를 정직하고 겸손한 방식으로 담아냈군요. 그게 바로 이야기의 힘입니다. 나는 따뜻함이 내 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자랑스러움. 그렇지만 안도감도 있었다. 그 리스크가 나를 망치지 않았다는 생각에. 의심의 속삭임.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비는 그쳤고 도시의 거리는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승리한 기분이어야 했지만 내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나를 괴롭혔다. 그 이야기가 정말 좋은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들이 그냥 예의상 칭찬해준 것일까? 나는 서점 앞에서 멈춰서서 어두운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소크라테스의 조언이 떠올랐다. 당신의 욕망을 살펴보세요. 왜 그것을 원하는가? 왜 나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신경 쓰는 걸까? 밤의 방문자.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니체가 내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내 책장에 있는 책을 넘기며 한쪽 눈썹을 찡그리며 책을 읽고 있었다. 너는 자신을 의심하고 있구나.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당연히 그렇죠. 내가 대답하며 가방을 바닥에 던졌다. 만약 내가 충분히 좋지 않으면. 니체는 책을 덮고 나를 향해 돌았다. 무엇에 대해 충분히 좋다는 거지? 누구를 위한 거지? 너의 두려움은 다름 아닌 너를 평범함에 묶어두는 사슬일 뿐이다. 그것을 부숴라.
말은 쉽지. 내가 중얼거리며 의자에 앉았다. 너는 현실 세계의 판단을 겪어본 적 없잖아.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판단을 겪었지. 그들은 나를 비웃고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 하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니야.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썼지. 창조만이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 그의 말은 내게 강하게 다가왔다. 나는 승인을 위해 글을 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인가? 내면의 전투. 니체는 갑자기 사라졌고 나는 내 생각들과 함께 혼자 남았다. 나는 일기를 열고 이렇게 썼다. 왜 나는 이걸 하고 있는가? 나에게 이 의미는 무엇인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글쓰기처럼 인생도 모든 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혼돈을 직면할 용기를 갖는 것이었다. 처음으로 나는 의심의 속삭임을 잠재우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내 곁에 앉아 있는 것을 허락하며 그것이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단계, 두 번째 워크숍 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조금 덜 긴장한 기분이었다. 아직 모든 답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더 좋은 것을 가졌다. 계속 나아갈 용기. 그리고 펜을 들며 나는 니체의 도전, 시몬의 격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끝없는 질문들을 떠올렸다. 어쩌면, 정말로, 나는 마침내 혼돈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 비교의 폭정. 세 번째 워크숍 세션에서는 처음에 긴장감이 사라졌다. 나는 월요일 저녁을 기다리기 시작했고, 방 안은 창의력과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낯선 사람들의 연대감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편안함 속에서 새로운 도전이 생겼다. 비교. 그것은 다른 학생이 자신의 작품을 발표할 때 시작되었다. 생동감 넘치고 감동적인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가 끝나자 방은 격려의 박수로 가득했다. 나는 박수쳤지만 내면에서는 의심의 끈이 내 가슴을 조이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내 것보다 더 좋았다. 그들의 재능은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더 뚜렷했다. 갑자기 내 글은 작고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기대의 무게. 그날 밤 나는 별이 빛나는 맑은 하늘 아래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내 주위의 아름다움은 내 머릿속의 폭풍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왜 나는 이걸 하고 있는 걸까? 만약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하고 더 재능 있고 더 자신감 있다면 왜 계속하는 걸까? 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나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다른 철학자군. 나는 소파에 쪼그려 앉아있는 여자를 보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작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었고 그로 인해 더 커 보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내 불안을 드러내는 듯했다. 한나 아렌트. 그녀가 자신을 소개하며 일어나지 않았다. 너는 괴로워 보인다.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대답하며 가방을 던졌다. 나는 자꾸 자신을 의심하고 있어요. 워크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나은 것 같고 나는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너는 내가 비교의 폭정이라고 부르는 것에 시달리고 있어. 이는 계층 구조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흔한 질병이야. 고마워요. 내가 건조하게 말했다. 그럼 어떻게 그걸 멈출 수 있을까요? 판단의 평범함. 한나는 내가 앉자 손짓으로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내가 앉자. 그녀는 앞으로 기울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글을 쓰는지 알고 있나요? 더 나아지기 위해서요. 그럼 왜 더 나아지고 싶은 거죠? 나는 잠시 망설였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비교에 대해 말하자면 그건 당신의 시선을 밖으로 돌려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집중하게 하고 당신의 작업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내면의 탐구를 멀어지게 하죠. 우수성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실된 것이에요. 하지만 제 최선이 충분히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내가 물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충분히 좋다는 건 무엇인가요? 누구에게요? 창작의 목적은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세상에 가져오는 것,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죠. 의미의 질문. 나는 그녀의 말을 곱씹어 보았지만 그 말들이 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그럼 저는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글을 써야 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나는 말했다. 좋은 글을 쓰려고 노력하세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도록 두지 마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작업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작업이 세상에 무엇을 더하는가? 그 답이 당신을 만족시킨다면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는 나의 워크숍 동료들을 생각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내 것과 너무나 달랐다. 어쩌면 그것이 요점일지도 모른다. 내 작업은 그들의 것보다 나을 필요는 없었다. 그저 내 것일 뿐이었다. 독특함을 받아들이기.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일기를 펼쳐놓고 이렇게 썼다. 내가 그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은 부담스러우면서도 해방감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완벽을 추구하거나 누구보다 돋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그저 내게 중요한 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써야 했다. 니체의 혼돈, 시몬느의 목적, 그리고 이제 한나의 의미에 대한 강조를 떠올렸다. 그것은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다. 그 퍼즐은 내가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심스럽게 맞춰가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소소한 반항의 행동. 그날 저녁, 나는 워크숍이나 다른 학생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낡은 정원을 돌보는 노인의 이야기를 썼다. 그 노인은 한 송이 꽃의 작은 새싹에서 희망을 찾았다. 글을 다 쓰고 나서 나는 그것을 분석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작업과 비교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그것을 다시 읽고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글쓰기가 그 자체로 보람있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워크숍으로 돌아가기. 다음 세션에서 나는 내 이야기를 소리내어 읽었다. 그 이야기는 박수갈채를 받지 않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에밀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건 진심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쓴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내 마음에 남았다. 관심. 그것이 내 글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경쟁이 아니라 세상에 작고 의미 있는 선물을 주는 것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롭게 느껴졌다. 비교의 억압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힘은 나를 꽉 잡고 있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생각했다. 한나가 맞았을지도 모른다. 독특한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두려움의 메아리. 5번째 워크숍 세션까지 나는 리듬을 타고 있었다. 글쓰기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매일의 의식처럼 느껴졌다. 생각과 아이디어와 씨름하는 조용한 순간. 하지만 내가 내 길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두려움이 다시 스며들며 의심을 속삭였다. 어느 날 밤, 특별히 도전적인 세션 후 나는 책상에 앉아 화면에 깜박이는 커서를 바라보았다. 빈 페이지는 마치 내 실수를 기다리는 침묵의 판사처럼 느껴졌다. 나는 글을 쓰고 싶었지만 그저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또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충분히 좋지 않으면 어쩌지? 의심의 주인과의 만남. 마치 예상한 듯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전혀 놀랍지 않았다. 문을 열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키가 큰 우울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긴 검은 코트를 입고 한 팔에 책을 끼고 있었다. 당신이 세렌 키르케고르군요.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다. 당신은 괴로워 보입니다. 맞추어 보죠.
당신은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오신 거죠. 내가 문을 닫으며 말했다. 키르케고르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정확히. 나는 그것을 자유의 현기증이라고 부르고 싶다. 자유의 현기증. 자유가 그게 무슨 상관이죠? 내가 의자에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나와 마주 앉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선택 앞에서 마비된 채로 글을 쓸 수도,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대함을 추구할 수도, 평범함에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길이 당신에게 열려 있지만 그 자유의 무게가 당신을 두렵게 합니다. 나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두려움을 어떻게 멈추죠? 키르케고르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그것은 멈출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능성의 끝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두려움의 동반자로서 나는 그를 응시하며 영감을 받거나 답답함을 느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내가 뛰어내려서 완전히 망가지면 어쩌죠?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럼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소중한 것을 배운 것입니다. 진정한 실패는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세션에서의 내 이야기를 떠올렸다. 미온적인 반응, 불충분함의 고통, 그 한순간이 내가 다시 시도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건 아닌가? 새로운 관점. 키르케고르는 일어나 방을 거닐다가 계속 말을 이었다. 두려움을 장벽이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하세요. 그것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의심을 속삭이며 위험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당신이 자유롭다는 것을,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입니다. 그는 내게 돌아서서 말했다. 문제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당신을 멈추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말이 무겁게 내게 내려앉았다. 두려움 속에서 글쓰기. 키르케고르가 떠난 후 나는 책상으로 돌아갔다. 빈 페이지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판사처럼 느껴지지 않고 초대장처럼 느껴졌다. 나는 펜을 들고 새로운 이야기의 첫 문장을 썼다. 그녀는 무엇이 더 두려운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자체로 뛰어드는 것, 아니면 영원히 굳건한 땅에 남는 것.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와 함께 또 다른 것이 있었다. 결단력의 불꽃. 가장 작은 용기의 기미였다. 나는 계속해서 글을 써나갔다. 그것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이야기가 형태를 갖추게 했다. 그 뛰어내림. 다음 워크숍에서 내가 쓴 이야기를 공유했을 때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사람은 좋아했고 다른 사람은 건설적인 비판을 했다. 그러나 처음으로 나는 비평에 눌리지 않았다. 나는 뛰어내렸고 나는 살아남았다. 그날 밤집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키르케고르의 말을 되새겼다. 두려움은 당신이 가능성의 끝에 서 있다는 신호이다. 어쩌면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와 함께 지니고 가는 것이 중요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고 선택할 자유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존재로. 그리고 지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지속할 용기. 장문 워크숍의 마지막 몇 주는 흐릿하게 지나갔다. 각 세션은 새로운 도전 과제를 가져왔고 대화를 만드는 것부터 다양한 관점으로 실험하는 것까지 있었다. 내 자신감은 자라났지만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도 깨달았다. 마지막 과제는 개인적인 느낌이 드는 이야기를 쓰는 것이었다. 우리가만 할 수 있는 이야기. 에밀리는 그것을 우리의 서명 작품이라고 불렀고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시작하려고 앉았을 때 두려움이 다시 돌아왔다. 이전보다 더 강하게. 이것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었다. 이건 시험 같았다. 내가 계속할 수 있는지를 증명할 기회 같았다.
하지만 다시 키르케고르의 목소리가 들렸다. 두려움은 당신이 가능성의 끝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펜을 들고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중요한 이야기. 내가 쓴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았다. 완전히 멀었다. 그러나 그것은 정직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줬다. 결국 작은, 불완전한 연결의 순간들에서 행복을 찾게 된 여성에 대한 이야기였다. 친구와의 조용한 산책, 함께 나눈 웃음, 정성스럽게 요리한 한 끼. 그것은 평범한 것에서 의미를 찾는 이야기였고, 내가 철학적 동료들로부터 배운 모든 것에서 영감을 얻었다. 마지막 워크숍 세션에서 그것을 공유했을 때 방 안은 조용해졌다.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이것은 그녀가 말했다. 오직 당신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특별한 거예요. 그 후 박수는 우레처럼 크지 않았지만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나는 인정받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게 중요한 것 때문에 글을 쓰고 있었다. 새로운 길, 워크숍이 끝난 후 나는 자랑스러움과 불확실함이 섞인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내가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계속 시도하고 싶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오후, 나는 카페에서 노트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고, 그때 시몬드 보부아르가 나타났다. 그녀는 팔에 코트를 걸치고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물고 있었다. 아직 글 쓰고 있어요. 그녀가 내 앞에 앉으며 물었다. 항상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무엇을 배웠나요? 그녀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그것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 그것은 나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시몬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자유는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 길이 지저분하고 불확실하더라도 말이죠. 마지막 교훈.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카페 철학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소크라테스, 니체, 에피쿠로스, 키르케고르, 그리고 디오게네스까지 거실에 모여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궁금하거나 재미있어 보였다. 그래서 니체가 팔짱을 끼고 물었다. 다음은 뭐죠? 잘 모르겠어요. 내가 고백했다. 하지만 괜찮아요. 계속 글을 쓰고, 계속 질문을 하고, 계속 시도할 거예요. 그게 충분한 것 같아요. 에피쿠로스가 미소를 지었다. 아, 충분함의 미술이군요. 잘 배웠어요. 하지만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니체가 말했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그리고 두려움도. 키르케고르가 덧붙였다. 그건 항상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그리고 항상, 친구여, 질문을 멈추지 마세요. 성찰적인 삶이야말로 살 가치가 있는 삶이에요. 디오게네스는 구석에서 누워있다가 가짜로 건배를 하며 컵을 들었다. 그냥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의 의미. 철학자들이 하나씩 사라지자. 나는 조용한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내게 닥친 불가능한 멘토들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내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다. 단지 글쓰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에 관한 것이었다. 삶은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정을 포용하는 것이라는 사실. 의미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펜을 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할 때 이제 더 이상 빈 페이지가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이해했다. 모든 단어, 모든 선택, 모든 순간은 아름답고 지저분하며 독특한 내 것이 될 수 있는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대화는 계속된다. 몇 달 후 나는 카페 구석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그때 누군가가 근처 테이블에 혼자 앉아 빈 노트를 바라보며 조용한 절망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 표정을 잘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커피를 든 채로 나는 그쪽으로 걸어가 앉았다. 힘들어 보이네요.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낯선 사람이 놀라며 얼굴을 들었다. 네, 뭔가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함께 앉아도 괜찮을까요? 저는 질문하는 것에 대해 좀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화는 다시 시작되었다. 결국 삶은 해결해야 할 퍼즐이 아니라 용기와 호기심, 불완전함으로 그려나가는 캔버스임을 깨달았다. 두려움, 의심, 의미를 찾는 여정은 확정적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그들이 가져오는 지저분한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대담하거나 주저하는 각 단계는 고요한 승리를 내포하고 있었고, 모든 실패는 내가 쓸 이야기를 형성한 교훈을 속삭였다. 나는 의미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선택, 연결을 키우는 것, 진정성 있게 살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서 창조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나는 빈 페이지, 한때 나를 두렵게 했던 그 페이지가 적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초대장임을 배웠다. 몇 번을 실수하더라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다면 한 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더 흥미롭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